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발입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최초 보고서에 있던 추가 발입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6기 복원이란 문구가 담긴 청와대 보고문건 초안을 대선 전에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관련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총리 인준안은 겨우 통과됐지만 남은 장관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덴마크에서 서울까지 귀국길은 어땠는지 동승 취재했습니다. 지하철도에 설치된 전등 20개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가 입건됐습니다. 화물차 크레인이 닿으면서 전등이 깨져 뒤따르던 차량 20여 대의 앞유리 등이 파손됐습니다. 특정 업체의 위법 행위를 봐주라며 부하 직원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전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법원은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지시를 냈다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 아이들이 간접 흡연의 위험에 방치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11%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요격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ICBM 개발 속도를 염두에 둔 대비로 풀이됩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오늘 수도권을 시작으로 초고화질 UHD 본방송을 시작했습니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은 물론 양방향 서비스까지 가능한 차세대 방송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논란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초 보고서에 들어있던 추가 반입 내용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들을 불러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 누락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애초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반입된 발사대 6기가 어느 부대에 보관돼 있는지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보관 부대와 4기 추가 반입 문구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차례 강독 과정을 거치면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고의 보고 누락이란 겁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사드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만 두루뭉술하게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보고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논란이 된 부분만 먼저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가 왜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긴 했지만 조사가 끝난 뒤 종합적으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고의적 보고 누락으로 결론 내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포함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남승우. 청와대는 국방부 보고가 어떻게 누락됐는지 그 과정까지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사흘 전에 안보실장이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용태 기자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건 지난 26일입니다. 배석했던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은 사드 관련 내용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국방부 관계자 한 명을 사무실로 따로 불러 확인합니다. 이때가 저녁 7시 반쯤입니다. 이상철 안보 1차장이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7일 이 차장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고 다시 하루 뒤인 28일 일요일 정의용 실장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합니다. 정 실장은 사드 4기가 추가로 반입됐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고 반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사전 보고를 받은 안보실장이 확인차 국방장관에게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날인 29일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어제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발언한 건 사드 4기 추가 반입이 국민도 모른 채 진행됐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새 정부에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반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국방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건 사드 발사대 내용이 보고서에서 사라진 시기와도 관련이 있는 걸로 SBS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대선 전에 만든 보고서에는 사드 발사대 숫자가 분명히 써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그게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또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가 핵심인데 청와대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6기 보관이란 문구가 담긴 청와대 보고서 초안을 대선 전에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가 대선 전부터 보고 문건을 만들어 여러 차례 강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주목하는 건 사드 발사대 관련 문구가 삭제된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새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에선 이 문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단순 삭제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청와대가 의심하는 근거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의 양축인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지시한 일이 없죠. 그건 지시할 일도 아니고요. 실무자들은 그 표현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사드 도입 과정을 총괄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입니다. 또 한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는데도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보고 누락에 또 어설픈 변명까지 했다는 질타를 받은 국방부는 오늘도 종일 숨죽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권은 이 기회에 군 기강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인 기자입니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한 국방부 간부들이 오늘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번 사드 보고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보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시간 동안 비공개 보고를 마치고 나온 간부들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꾹 닫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누락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보고서 누락과 관련해 군 핵심 관계자는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보고서는 결재 문건이 아니며 장관과 차관이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이해진 군 기강을 점검해야 한다며 청와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선 직전에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가 몰래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건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략 자산인 사드 배치를 극도의 보안 속에 다루지 않고 이렇게 남의 말 하듯이 조사를 지시하는 것부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민의당도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이 드러났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적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건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국 민주당의 더빈 상원 원내총무와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조사 착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한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 결정한 것으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이른바 쓰리노 입장을 고수하다 전격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논의 이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며 시간이 소요돼도 치러야 할 민주주의 국가의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밟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당장 내일부터 정치권과 협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이낙연 총리 임명 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인준 반대를 외치다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등 188명이 표결에 나섰고 찬성 164표로 총리 임명 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바른정당은 예고한 대로 반대표를 던졌고 자유표결을 결정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명 21일 만에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책임 총리를 당부했습니다.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전부 국무총리 책임이다. 이 총리는 당장 내일 국회로 달려가 일자리 추경에 대한 협치를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추경을 제가 좀 봤었는데요. 여야 간의 협의가 이렇게 비교적 쉽게 짜여진 걸로 봤습니다. 바로 내일부터라도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릴까. 서훈 국정원장 청문 보고서도 오늘 채택됐습니다. 모레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관 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데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게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다며 과학기술을 통한 해양수산의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양 바이오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 답안을 바다에서 찾겠습니다. 또 해운 조선 산업을 살리겠다며 경쟁력 강화와 금융 지원을 위한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런 해양 사고가 없도록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제조 해양의 절박한 심정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건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이틀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56명이 일간지에 냈던 광고입니다.
만약에 당선돼서 일자리 규제 개혁 같은 5대 개혁 과제를 1년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 그러니까 1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모두 반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비를 국가에 기여하는 식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자, 당시 김무성 대표까지 이렇게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 시한이 오늘이었는데 당시 동참했던 의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공천파동으로 내용을 겪던 당시 새누리당은 5대 개혁 법안 이행이 안 되면 1년치 세비를 내놓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완수하지 못하면 그 1년 동안 일을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서명에 동참한 총선 후보 56명 중 32명이 당선됐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26명, 바른정당 6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이행 시한인 오늘 바른정당 소속 6명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었다며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본 개혁에 동참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6사람은 대국민 개혁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세비 반납 여부에 대해선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혁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고 세비 반납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안을 내놓기만 하면 개혁 과제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한국당은 5대 개혁 관련 법안 6개를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노동개혁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어제 오전에 발의해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특정 업체의 위법 행위를 봐주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던 전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던 겁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에 송환됐습니다. 정 씨는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 또 삼성의 특혜성 승마 지원 모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거침없고 솔직해 보였지만 계산된 발언으로도 분석됩니다. 보도에 민경우 기자입니다. 오늘 낮 3시 16분쯤 인천공항 27번 입국 게이트에서 정유라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손에 찬 수갑은 수건으로 가렸고 양옆에는 여성 수사관들이 자리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안에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최 씨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이런 모르쇠 발언은 본격적인 검찰 조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책임에서 빠지기 위한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 최 씨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이 지난달 덴마크에서 정 씨를 만나 귀국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정유라 씨는 대학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적이 없었다며 예상 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고 억울하다고 했지만 과거 돈도 실력이라고 쓴 SNS 글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는 귀국을 결심한 것이 아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이화여대 부정 입시와 학사 비리 혐의와 관련된 입학 취소 결정에는 수긍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도 없었다며
입학이 취소된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입학 면접장에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갔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금메달을 면접장에 가지고 간 건 다른 대학 입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논란을 일으켰던 돈도 실력이다라는 SNS 글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네, 제가 그거는 정말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유라 씨가 입국한 오늘 2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어머니 최순실 씨는 딸이 나쁜 아이는 아니라며 국민들께서 유라를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혐의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2대 입시와 학사 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정유라 씨가 귀국길에 오른 건 지난 2015년 7월 독일로 출국한 이후 약 23개월 만입니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정 씨의 귀국길은 어땠는지 덴마크에서 서울까지 배재학 특파원이 동승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오전 덴마크 올보르를 떠난 정유라 씨가 낮 12시 반쯤 코펜하겐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월 올보르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보다는 약간 살찐 모습이었고 표정은 의외로 담담해 보였습니다. 정 씨가 유난히 집착하던 23개월 된 아들은 이번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비행기 뒷문으로 내린 정 씨는 활주로에 대기하던 차량에 올랐습니다. 정 씨 송환을 위해 한국에서 파견된 검찰 관계자는 코펜하겐에서 중간 경유지인 암스테르담으로 이륙 직전 정 씨의 신병을 넘겨받았습니다. 암스테르담으로 떠날 때도 정 씨는 활주로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장 먼저 탑승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칼기에서는 검찰 관계자 5명에 둘러싸인 채 비행기 맨 뒷자리 이코노미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범죄 혐의로 체포된 상태라는 이유로 취재진의 접근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올라오면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정 씨는 10시간 가까운 비행시간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표정도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네, 배재학 특파원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인천공항까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네. 사실 연초에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를 인터뷰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취재인 거죠. 네, 그 1월 1일 날 체포되고 2일 날 그 법정에서 한 10분 정도 긴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 또 같이 동성을 하면서 봤는데 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그때보다 좀 살이 좀 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덴마크 경찰이랑 코펜하겐에서 이제 활주로에 동행을 했는데 좀 지금 상황이 좀 맞지 않게 좀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만 않다 이런 점을 느꼈고요. 또 뭐 옷차림도 뭐 카디건을 허리에 묶는 것처럼 평범한 대학생처럼 이런 차림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국적기를 타고 한국에 가까울수록 물론 하루에 3번 비행기를 타서 좀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네. 좀 긴장하는구나 이런 걸 분명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기내에서도 아마 알아보는 승객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대한항공 탈 때는 이제 워낙 뉴스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진풍경도 연출됐는데요. 근데 대한항공을 타다 보면 승객 입장하기 전에 활주로 밑에 승합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한국 관광객들이 알고 네. 창문 너머로 그걸 찍으려고 그냥 스마트폰을 뭐 전부 다 꺼내서 들고 뭐 찍으면서 서로 이거 방송사에 제보해야지 정도까지 정말 화제의 인물이나 그렇게 느꼈고 또 비행기 맨 뒤에 앉았는데 승객들이 좀 호기심 많은 승객들이 접근하려고 해서 이제 검찰 관계자를 긴장시켰고 또 기내에서는 계속 사진 촬영하지 말라 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계속 나왔었군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철통 경호를 하고는 있었지만 혹시 기내에서 정유라 씨를 인터뷰할 기회는 뭐 아예 전혀 없었나요? 네, 법원에서 1월 달에는 저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술술 얘기를 해서 이번에도 좀 얘기할 기회만 두면 참 많은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3번의 비행 동안 그 검찰 5명의 관계들이 워낙 막고 있었고 또 실제 저도 이제 정 씨와 별로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지만 이 국적기에 타는 순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인터뷰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검찰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 조사는 오후 5시 반 무렵 시작됐습니다. 그보다 1시간 전쯤 이곳 검찰청에 도착한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자 자신의 변호 역시 맡게 된 이경재 변호사와 접견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뇌물 관계는 전혀 아마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네, 검찰은 어머니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특혜 당사자인 정 씨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경위 등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국외 도피를 한 정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는 만큼 체포 시한 전인 내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럼 오늘 정유라 씨의 조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정 씨 측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는 자정 전에 끝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 씨는 새벽이 돼야 검찰청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 밤 정 씨를 어머니 최 씨가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함께 수감하되 두 모녀의 접촉은 차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박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차도에 설치된 전등을 줄줄이 깨고 달아났던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주변이 시끄러워서 조명을 깬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터널을 지나며 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길 옆에 정비를 기다리는 차도 있습니다. 지난 20일 파주의 이 지하차도 천장에 전등 20개가 깨지면서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터널 안에는 이렇게 전등이 깨져 있고 사고 당시 전등 파편을 수습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차로 파편이 튀어가지고 유리 파손되고요. 일단은 3차선은 전부 다 그 파편 쪼가리들이었어요. 차량 20여 대가 바퀴 펑크와 앞유리 파손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으로 폐차 2대를 실은 화물차를 지목했습니다. 폐차를 고정한 크레인이 터널 천장에 전등을 깨며 지나간 겁니다. 용의 차량을 찾는 데는 도로의 CCTV가 도움이 됐습니다. 차량 색깔인 흰색과 물체 색깔인 검정색을 같이 입력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 1시간 정도 볼 것을 한 10분, 20분 만에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 진모 씨는 전등이 깨진 줄도 몰랐다고 했지만 사고 뒤 후속 조치를 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컨테이너 차량이 사고가 나면 육중한 컨테이너가 차에서 분리돼 떨어지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장치를 풀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걸 왜 풀고 다니는지 집중 단속 현장을 KNN 현승훈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광안대교를 달리던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강한 바람에 밀려 떨어집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부산 오부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컨테이너 차량이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라텍스 원액이 부산천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매년 3,000건이 넘습니다. 부산 신항으로 가는 컨테이너 차량들로 넘쳐나는 강서구 가락대로 고정장치를 풀고 운행하는 위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적발됩니다. 벌점 15대 벌칙금 5만 원입니다.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들이 나름 변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컨테이너가 넘어지면서 차량까지 전복됐기 때문에 일부러 고정장치를 풀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정장치를 풀고 운행하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은 하차하는 순간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현승훈입니다. 현행법을 어긴 업체를 봐주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전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업체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경기도 안산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얼마 전 건물을 지으면서 소방시설 공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업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업체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업체를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은 이후 A씨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경기도에 신고를 했고, 경기도는 지난 3월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그 증거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위법사항을 무인하게 하는 행위였죠. A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체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취한 증거는 없지만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비교적 무거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많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국내 3대 은행에서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1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기가 되면 이자를 거의 챙길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장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모 씨는 정부로부터 매달 80만 원씩 받으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 씨는 수급액을 아끼고 아껴 저소득층 우대적금에 가입했습니다. 내년 만기 때 받게 될 이자는 60만 원. 하지만 이 이자를 챙길 수 없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자 소득에서 1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큼 수급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 12만 원마저도 이자 소득세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금리가 높고 저소득층에 맞춤 상품이라고 해서 은행에 가입했는데 이자 소득 관련해서 설명하지 않고 연리 6%짜리 적금을 든 경우입니다. 매달 5만 원씩 10년간 부으면 이자는 181만 원가량. 하지만 12만 원을 뺀 169만 원은 수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이자 소득세로 28만 원을 내고 나면 오히려 원금보다 손해입니다. 유모 씨도 비슷한 경우 10년간 저축을 부어 만기에 이자 144만 원을 받았지만 거의 한 푼도 챙길 수 없게 됐습니다. 유 씨는 지자체에 따져 겨우 손실은 면했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저축 같은 건 절대 안 하죠. 복지부는 이자도 소득이고 소득만큼 정부 지원을 줄이는 게 법 취지라고 말합니다. 그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전 국민에게 보장하겠다라는 취지 자체를 좀 어그러뜨리고 있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자립을 유도하면서도 저축하면 손해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실내에 있는데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담배 연기와 냄새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이 이런 간접 흡연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터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이지만 아예 재떨이까지 놓여 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담배 연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애들도 담배 냄새 난다 그러고 해서 더운데 창문 열어놓기도 좀 그렇고 평소에 냄새가 많이 나요. 또 다른 어린이집 근처 금연구역이라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어린이집 창문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처럼 담배꽁초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주변 대부분이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교육시설로 분류가 안 돼 지자체 결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국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28곳인 11%만 조례로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실정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도 출입문을 기준으로 10m 밖으로 정해져 건물 뒤는 바로 흡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어린이집 주변에 대한 소극적인 금연구역 지정으로 소중한 어린이들이 간접 흡연의 위험에 방치돼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최근 모바일 쇼핑과 편의점이 가파르게 성장하자 위기감을 느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줄이는 대신에 무료 도서관 같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일단 손님 발길부터 끌어보자는 겁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매장에 진열된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을 유혹하는 쇼핑몰. 하지만 넓은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금세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쇼핑몰 한쪽에 도서관이 들어왔습니다. 고객들은 휴식을 취하며 책과 잡지 5만 권을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선 북콘서트와 시낭송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돌아다니다가 쉴 데도 없었는데 여기 쉴 수도 있고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으니까. 이 대형마트는 1층에 있던 식품 매장과 계산대를 없애고 푹신한 소파와 테이블을 채워놨습니다. 나무 조경에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까지 도심 속 실내 공원이 꾸며졌습니다. 음료도 마시고 숲 공간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것 같이 소풍 오는 기분으로 올 수 있으니까. 매장까지 줄여가며 마트와 백화점들이 휴식 공간 확보에 나선 건 모바일 쇼핑 등에 빼앗긴 고객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누가 오게 만드느냐, 누가 고객들의 시간을 점유하느냐가 가장 큰 경쟁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오게 만들어 드리고 여기에서 먹고 즐기면서 상품 자리엔 책, 계산대 자리에는 소파, 비우면 얻는다는 격언에서 유통업계가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대사관 밀집 지역에서 대형 폭탄 테러가 벌어져 최소 8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대사관도 일부 파손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교민들도 안전합니다. 정규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뿌연 연기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구급 차량에선 피투성이의 부상자가 잇따라 내려집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외교단지에서 폭탄을 실은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외교관들이 출근하는 시간을 노린 자살폭탄 테러입니다. 50여 대 차량이 파괴되는 위력에 적어도 80명이 숨지고 350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의 충격은 테러 현장에서 700m 떨어진 한국 대사관까지 미쳤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가건물 지붕이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민 25명도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독일 대사관은 10여 명의 직원이 다치고 아프간 국적의 보안 요원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이 범행을 부인한 가운데 이슬람 단식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무차별 테러를 벌이는 IS의 소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남태평양 마셜 제도에서 모의 ICBM을 쏘아 올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정확히 격추시킨 겁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히는 정밀 타격 기술을 과시한 셈인데 미국이 염두에 둔 건 역시 북한입니다.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솟구쳐 오릅니다. 미 본토에서 8,000km 떨어진 남태평양 마셜 제도에선 표적용 모의 ICBM이 발사됐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ICBM의 빠른 비행 속도에 맞춘 표적 미사일을 태평양 상공 대기권 밖에서 정확히 맞춰 격추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17번의 요격 미사일 발사 시험에서 9번 성공했지만 ICBM 요격 시험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ometimes the kill vehicle did not separate from the rest of the interceptor, and at times there have also been problems with the kill vehicle itself. 무엇보다 이번 시험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ICBM 개발 속도를 염두에 둔 대비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오는 연말까지 미 서부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의 숫자를 36기에서 44기로 늘리고 미 전역에 배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요격 시험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ICBM이 북한의 생각만큼 만능의 무기는 아니라는 것. 핵과 ICBM을 가지면 무조건 협상의 칼자루를 쥘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이마트가 중국 시장 진출 20년 만에 완전 철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촉발된 롯데마트의 영업정지도 풀리지 않고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우리 유통업체들의 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1997년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 한때 27개까지 점포를 늘렸지만 최근 4년간 적자액이 1,5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 지금은 6개 매장만 남았습니다. 그룹 채용 박람회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서 이마트를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철수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6개 매장이 점포별로 임차 기간이 달라서 현지 상황에 맞춰 철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마트의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로 해외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사드 보복 사태로 사업 환경이 악화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사드 부지 제공으로 반한 감정에 직격탄을 맞은 롯데마트도 영업정지 기간이 석 달을 넘겼습니다. 현재 중국 내 99개 점포 가운데 87곳이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등 매출 손실액만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끊기면서 국내 면세점 매출도 뚝 떨어진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중국 시장에서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산에선 해운대와 송도, 송정해수욕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다른 해수욕장보다 한 달 빨리 문을 여는 겁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개장을 하루 앞둔 해운대 해수욕장이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119 구조대를 배치하고 무료 탈의장 설치도 끝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모래조각 축제도 즐길 수 있고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제트스키와 워터슬라이드 등 해양 레포츠 시설도 운영합니다. 짜릿한 해양 스포츠를 이곳 해운대에서 즐길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은 워터슬라이드를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에는 해상 케이블카가 29년 만에 복원돼 다음 달 21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해수욕장 동편 송림공원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서편 암남공원까지 1.62km 구간을 왕복 운행합니다. 송도 케이블카는 이처럼 바닥을 투명하게 만들어 발 아래 아찔한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탁 트인 바다 전망을 볼 수 있고 야간에도 운행해 야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도시인 부산의 아름다운 낮과 밤을 바다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이외에도 바닥에 투명 유리를 깐 송도 구름 산책로와 해상 다이빙대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피스객들을 맞이합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오늘 수도권을 시작으로 초고화질 UHD 본방송을 시작했습니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은 물론이고 양방향 서비스까지 가능한 차세대 방송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먼저 유병수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 10.1 채널까지 가능한 입체 음향,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 UHD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오늘 저녁 UHD 공동 개국식을 초고화질로 생중계하면서 시청자들에게 UHD 방송을 소개했습니다. UHD 방송은 기존 방송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차세대 방송입니다. 그래서 경제 산업적 효과는 물론이고 양방향 서비스 등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방송사와 제조업체, 연구기관들이 우리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상용화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길이 지상파 방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시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UHD 프로그램 방송은 올해 5%에서 내년은 10%까지, 2019년에는 15%로 확대됩니다. 특히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정규 편성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경기 정보와
VOD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방송 시청 지역도 오는 12월부터는 광역시권, 내년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2021년엔 전국으로 순차 확대됩니다. SBS 유병수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양방향 서비스입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부터 관심 뉴스까지 TV가 알아서 척척 제공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최일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SBS 등 지상파 3사는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를 UHD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중계는 물론 놓친 종목과 관심이 있을 만한 뉴스도 TV가 알아서 제공합니다. TV 첫 화면 역시 패션부터 드라마, 음식까지 시청자가 좋아하는 콘텐츠 순으로 자동 배치됩니다. 지상파 UHD 방송은 통신망과 결합하여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면 시청자 개개인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이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속보를 확인할 수 있는 뉴스 섹션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지상파로 방송된 모든 콘텐츠도 검색해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양방향 서비스는 지금 가전사와의 최종 기술적인 정합 문제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면 초기 버전을 시청자분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상파 3사는 오는 7월 푹등 동영상 다시 보기 서비스를 TV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 양방향 서비스의 영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6월의 첫날인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서 오후부터 밤사이 그리고 우박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갑니다. 오늘도 서울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한낮에는 좀 더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강릉은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수도권 지방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 당분간 간간히 구름만 끼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온은 적당히 올라서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문맹률은 최저 수준이고 대학 진학률은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똑똑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드 추가 반입 여부를 묻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국방장관. 또 엄청난 특혜를 받고도 몰랐다는 정유라 씨. 그리고 세비 반납 약속해놓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일부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똑똑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